지난 2014년 안타까운 병영사고 이후 우리 군은 강력한 병영문화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2016 대한민국 병영문화 집중 점검해 봅니다. 국방포커스 시작합니다. 악습과 폐단을 뿌리 뽑기 위한 병영혁신 어떻게 추진되고 있을까요? 입영 시스템 개선과 전문 상담 인력 확보는 어떤 성과를 거뒀을까요? 다양한 소통 채널, 생활 환경 개선을 통한 변화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병영혁신 추진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포커스 최연수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군의 병영문화 혁신 추진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허욱구 국방부 병영문화 혁신 TF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최병욱 상명대학교 군사학과 학과장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임동진 순천향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학교 일 때문에도 많이 좀 바쁘실 것 같은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군이 그 선진 병영문화 조성을 위해서 지난 2015년에 민간군 혁신위원회 그리고 또 국회 특위에서 여러 가지 개선 권고 과제를 좀 제시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요거를 수용을 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개선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시고 해 오셨는지 요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네. 허 팀장님 좀 설명해 주시죠. 병영문화 혁신은 지난 그 14년 4월 윤일병, 6월 달에 임병장 사건 이후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군 병영문화 혁신위원회와 네. 국회에서 군 인권 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 특위가 권고한 과제를 저희가 종합을 해서 작년 6월부터 5개 분야 90개 과제를 선정을 하고 세부 실행 계획을 작성해서 이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12월 현재까지 약 39개 과제가 완료가 됐고 또 이러한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법을 개정하기도 하고 제정하기도 했으며 특히 예산 분야에서 많은 지원이 있어서 약 2천억에서 한 1,500억 이상의 예산이 집중 투자가 됐고요. 내년에도 한 1,6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떤 과제는 연구 용역을 줘서 하기도 하고 또 시범 적용하기도 하고 또한 정부 부처하고 협업을 통해서 이와 같은 과제를 순조롭게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90개 과제면 적지 않은 과제인데 이 중에 37개면 한 3분의 1 정도는 이미 완료된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병영 혁신이 어디에다 중점을 두고 또 목표를 어디다 두고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 어디다 좀 목표를 두고 계십니까? 예. 현재 뭐 목표는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병영을 저희가 목표로 해서 5가지 중점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 그리고 사회와 소통하는 병영, 그리고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병영, 마지막으로 기왕이 확립된 강한 병영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4가지 사안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임동진 교수님, 이 국방부 위원 하시면서 이 병영문화 개선 지난 2년 동안 해온 것을 쭉 좀 보셨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네, 뭐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그 병영문화라고 하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좀 정의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병영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병영 내에서 병사들이 이제 생활문화라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그 병영 문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24시간 집단 공동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거, 그다음에 군이 가지고 있는 또 간섭과 통제 이런 걸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젊은이들이 군대를 가기 싫어한다. 거기에다가 이제 큰 사고들이 있지 않습니까? 2014년 총기 사고라든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결국 이제 전 국민적으로 보면 이러한 군대 문화, 병영 문화가 갖고 있는 어떤 부정적인 요소를 해소하지 않는다면 우리 군에 대한 신뢰 플러스 또 우리 장병들이 군에 입대하기를 거부하는 그런 현상으로 비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다른 측면은 이제 그 신세대 장병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이제 기성세대와 달리 좀 다른 특성들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신세대 장병들의 특성이 군 생활을 하는데 적합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병영문화 혁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이제 국방부에서 굉장히 병영문화 혁신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네. 저는 뭐 이번이 굉장히 좀 종합적으로 본다 그러면 기존의 좀 땜질식 방식이었다 그러면 뭔가 좀 근본적인 문제, 본질을 다루고자 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런 측면이 들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아까도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부 부처적으로 보면은 뭐 2천억 이상의 예산을 지금 쓰고 있고 또 10개 부처가 협업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 범정부적으로 또 전 정부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좀 차별화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좀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는 것은 좀 뭐 복무 부적격자를 이제 입대 전 차단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상담관을 정원하는 문제, 그 다음 영상 공중 전화기를 설치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병영 생활을 통제형에서 확인형, 자율형으로 바뀐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동안에 군에서 할 수 없었던 획기적인 그런 방안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사고가 있긴 했지만 병영 문화를 개선해야 될 이제 현실적인 상황이라든가 시대적인 부분도 좀 짚어주셨는데 그런 만큼 이번에 또 근본적인 개혁이 있었다 이렇게 좀 높이 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이제 문화의 얘기인데 제가 보면 그 삼성의 문화하고 현대 문화가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사람을 봐도 다른 것 같고 행동 양식도 다르고 네. 가치관도 다르고요. 그래서 저는 문화가 좋은 문화, 나쁜 문화를 그 자체만 놓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사회가 요구하는 보편적인 윤리 규범에 적절한지 네. 그리고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의식 수준에 적절한지 이것을 봐야 되는데 이제 병영문화 혁신이라고 하면 뭐 그런 점에서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이 느끼는 군에 들어와서 느끼는 문화 충격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심해서 네. 그것이 군대의 본래 기능을 수행하는데 좀 저해되는 요인이 많다거나 할 경우에 우리가 병영문화 혁신을 해야 되는데 임 교수님 잘 말씀해 주셨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하고 있는 국방부의 병영문화 혁신은 과거하고는 많은 점에서 좀 차별성을 띠고 있다고 봅니다. 아까 그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민간군 위원회라든지 또 국회 특별위원회 아주 대규모로 사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봤고요. 그런 문제 인식의 터에서 지금 접근하는 것을 보면 제가 볼 땐 과거에는 좀 단기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외과 수술적인 접근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아주 그 문제가 되는 것을 좀 도려내는 접근이었다고 하면 지금 이제 국방부의 접근을 보면 굉장히 아주 크고 범위도 크고 어떻게 보면 한방적 접근 좀 뭐 문제가 있는 그 내면의 것 좀 치유하는 뭐 이런 접근이 있어서 뭐 인권 교육이라든지 뭐 인성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과거하고는 많이 다르거든요. 아까 임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범정부 차원에 추진하는 것도 많이 다르고 해서 병영문화 혁신 이번에 국방부가 아주 야심차게 추진하는데 기대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온 국민의 관심이 있는 데다가 또 이제 근본적인 부분 어떻게 넓은 특혜에서 보고 시작을 하는 접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성과가 굉장히 있는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하시는데요. 실제적으로 지난 2년간 성과도 좀 적진 않았는데 아마 국방부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 왜냐하면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맡기신 아들들을 건강하고 또 더 안전하게 키워서 보내는 게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많이 두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방금 뭐 말씀하신 대로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이 제일 중요한데 네. 그것은 이제 말씀대로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군에 보낼 수 있는 복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따라서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병무청에서 입영 단계에서부터 복무가 어려운 인원을 차단하는 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자대에 전입 오게 되면 개선된 인성검사의 툴을 이용해서 또 적응이 부족한 인원들을 저희가 또 차단하고 조치하는 일을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생활하다가 또 적응이 떨어지는 병사들도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간부들과의 소통이 되게 중요한데 간부의 역량을 또 강화시키는 교육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또 어려움이 생긴 병사들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서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이라든지 아니면 그린 캠프에 또 입소해서 또 치유를 하거나 치유가 안 되면 마지막으로 이제 현역에서 조치하는 그런 과정을 걷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안전하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어떤 그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해서 지금 시험 적용하고 있고요.
또는 소파견지에 있는 인원들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이 주둔지로 복귀시키는 통합 작업도 이미 다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병사들이 몸이 아플 때 가장 서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요. 의료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특히 GOP나 격오지에 대한 원격 의료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금 시행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가 생기면 신속하게 병원에 오기 전까지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항공 의무 후송 부대를 창설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모든 것들을 망라해서 저희가 의료 지원 체계에 대한 개선을 끊임없이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노력이 이렇게 이제 밀집이 돼서 금년 연말에 이제 이렇게 통계를 보면 14년 대비해서 군에서 어떤 사망하거나 병사들의 자살률 자체가 한 25% 정도 감소가 됐고요. 또 생활이 좀 어려워서 이제 군무 이탈하는 사례도 보면은 약 한 59%가 감소했다고 저희가 조심스럽게 성과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너무 수치적으로 나오니까 참 좋은 것 같은데 사고도 많이 감소하고 또 어려운 아이들도 많이 좀 적응하는 이런 부분을 보이는데 아무래도 처음에 중점을 두었듯이 이게 실제적으로 군에 와서 제대로 복무하기 힘들어하는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차단이 좀 미리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분명히 그런 효과가 예, 있습니다. 올 한 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중점을 많이 두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병무청하고 연계해서 네. 입영 단계에서부터 이제 복무가 부적합 환자를 이제 제한하는 이런 것들을 조치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장병들 신체 검사 기능을 강화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임상 심리사라든지 정신과 진료 의사의 숫자를 일단 늘렸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루에 이제 11명을 검사하던 인원이 7명을 검사함으로 인해서 개인당 한 20분 정도를 검사하던 것을 40분으로 늘리다 보니까 정밀한 검사가 가능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신체 검사 기능을 좀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적 진료를 받는 장정의 경우에는 1년 전에 진단서를 첨부하게 하던 것을 6개월 전에 진단서를 첨부하게 했고, 네. 그다음에 현역 판정 비율도 4급에서 3급이 돼야만이 현역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4년도에 현역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90%, 약 10명 중에 9명이 군에 들어왔는데 네. 금년 말에 보니까 한 8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원으로 비교하면 약 한 5만 6천여 명 정도가 현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게 이렇게 복무 적격자 적극 차단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5만 명이 상당히 수가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또 어디드나 그러니까 제도가 있으면 그 제도를 악용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게 또 실제적으로 복무를 할 수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이걸 회피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제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삼진 아웃제 같이 여러 차례 어떤 검증을 통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최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고 보시나요?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복무 부적격자 차단 문제는 참 정말 필요한 문제긴 하죠. 왜냐하면 집단 생활하는 가운데 한 명의 그 관심사병이 주는 그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크니까요. 간부들한테 주는 부담도 있을 뿐더러 그 한 명 때문에 병사들한테 끼치는 폐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부적격자 차단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 이게 참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저출산의 문제가 있고 또 복무기간 단축 때문에 현역 자원은 굉장히 필요한데 와야 할 사람은 막 우리가 정예 자원을 뽑아야 되니까 그 점에서 국방부가 딜레마에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제 주변에 이게 보니까 예전에도 제가 양심적 병역 거부의 문제 가지고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사실 의도적으로 병역 기피하는 사례가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점에서 보면 이 공정한 병역 의무의 이행, 형평한 병역 의무의 이행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예컨대 정신과적 질환이 있다든지 뭐 키 같은 것이야 뭐 문제가 안 되겠지만 언제 재더라도 또 과체중의 문제, 저체중의 문제는 어떻게 하든지 노력만 하면 또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삼진 아웃제가 됐든 어찌 됐든 간에 몇 번의 기회를 좀 더 주어서 우리가
군대에 안 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제도적 개선과 함께 이 사회적 인식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TF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세요? 사회적인 인식이 뭐 이렇게 필요한 부분은 있지만 일단 저희 군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제도적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질이 부족한 인원이 군대 와서도 안 되고 또 능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군을 기피해서도 안 되는 문제를 저희는 다 이제 걸러내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1차적으로 병무청에서는 이제 대부분의 이런 문제를 3단계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징병하는 인원이 들어오면 먼저 이제 인성 검사를 하면 그것이 전산으로 이렇게 출력이 돼서 자질이 부족하다든지 또는 고의적으로 했을 때 이제 그것이 표시가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인원이 나오게 되면 다시 임상 심리사가 직접 그런 인원들만 데리고 면담을 통해서 판정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도 그 임상 심리사 입장에서 정확한 판정이 어려울 때는 현재는 민간 전문 병원에 그 인원들만 모아서 다시 3차적인 판단을 해서 그러한 일을 걸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그렇게 해서 자대 전입 오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또 병력 관리라 판단해서 현역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현역 부적합 심의를 태워서 관리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 그때서 이제 내보내 제도를 시행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우려되는 인원들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그 꼼꼼하게 또 단계적으로 거쳐서 하시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에 들어와서 좀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관심 병사 문제도 좀 있는데 최근에 이런 병사들을 위해서 이 장병 그 병영 생활 도움을 주는 이런 제도도 많이 네. 또 만들었다고 들었거든요. 이 부분은 또 어떤 것들입니까? 그것은 이제 기본적인 취지는 부대 적응이 어려움을 겪는 병사가 자기 스스로 의지에 의해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취지에서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달라졌다고 하는 것은 뭐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관심병사라는 용어를 쓰면서 뭐 A급이다, B급이다, C급이다 하다 보니까 이 용어 자체가 주는 부정적인 어감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너무 세분화하다 보니까 또 모호성도 있고 해서 지금은 이제 보호 및 배려 병사라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도 외형적인 변화가 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이 병사가 도움과 배려 병사냐 아니냐에 대한 판정 기준을 과거에는 소대장과 중대장 선에서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을 등급을 상향시킬 것이냐 아니면 하향시킬 것이냐를 평가하고 판단했다고 하면 거기서 생기는 문제가 도출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마다 보는 주관적 시각에 따라서 인원을 많이 잡을 수도 있고 안 잡을 수도 있고 이런 문제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효과적인 지휘 조치의 제한사항도 있어가지고 이것을 이제 대대장이 직접 주관하는 병력결산위원회에 이런 자원들이 들어오면 그런 심사 기준에 의해서 그걸 개량화시키고 거기에 들어오는 인원도 군의관이라든지 병영생활 상담관들을 참여시켜가지고 정확하게 이 병사에 대한 그 상태를 평가해서 관리하는 쪽으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좋아진 점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긍정적인 좀 이미지로 인해서 부정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이 많이 좀 줄어든 부분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대장이 직접 이렇게 관리하다 보니까 누락되는 인원도 좀 작아지고 지휘 조치도 좀 빠르다고 하는 그런 장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질적으로 이제 병사들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적으로 줄어든 것이 크게 문제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셨고 또 이 장병 병영 생활 도움 제도 이거를 또 도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좀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외부적인 시각에서 보면 또 좀 그래도 좀 모자란다 이렇게 보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임 교수님이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그 장병 병영 생활 도움 제도 상당히 워딩이 기는데요. 어쨌건 제가 보기에는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다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국방부에서 선택한 방법이 일종의 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일종의 선택과 집중 이런 전략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이제 간심 병사로 분류됐던 인원이 9만 6천 명에서 4만 4천 명으로 한 50% 정도 일단 관심 대상이라고 하는 숫자를 줄임으로써 좀 질적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또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이제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사실은 모든 사람이 겪는 거지만 새로운 군대 환경이라고 하면은 것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적응 기간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모두가 다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적응하는 사람과 또 적응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조금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접근하는 방식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좀 아쉬운 것은 결국 이제 장병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사회와 격리돼서 생활하다 보니까 좀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힘든 부분에 있어서 좀 내 얘기를 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자료에 따르면은 하여튼 뭐 상담관을 좀 늘려달라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장병들의 얘기인데 뭐 예산 문제도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좀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그 좀 소통하면서 좀 상담받을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을 좀 더 확보하는 방식으로 해서 좀 많으면 가능하면 좀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또는 관심 사병에 대한 부분들은 좀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좀 그렇지 않지만 좀 어떻게 보면 중간이나 좀 약간 회색지대에 있는 그런 병사들 같은 경우에도 좀 이렇게 상담이 가능한 영역으로 해가지고 정상적인 병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혹여 있을지 모를 사각지대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건강한 사람 또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도 낯선 환경에 오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어떤 부분이 많은데 그래서 그런지 최근 5년간 이 군병원의 정신과 상담을 받은 장병들이 한 6만 명이다 이런 통계가 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지 않은 숫자라고 보여지는데 주로 이분들은 어떤 문제로 또 이런 걸 상담을 하고 또 어떤 대책들을 좀 받고 있는지 궁금해요. 팀장님 어떻습니까? 뭐 저도 새로 보직을 받으면 일정 기간 군대 생활을 30년 했지만 적응하는데 애로사항을 겪는 걸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병사들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심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런 정신건강 문제는 뭐 현대인에게 있어서 참 많이 나타난 증상이기 때문에 또 군대만의 문제는 아닌데 특히 군대라고 하는 환경이 좀 더 이러한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얘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6만 명 정도 된다고 저희도 지금 통계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주로 이제 보면은 과도한 스트레스 또는 우울증 그것이 좀 지나치게 되면 자살 충동에 이르는 인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현실이고요. 현재까지 치료하는 방법은 이제 결국 이러한 병사가 발견이 되면 정신과 군의관을 통해서 상담을 하고 치료를 하기도 하고 또는 상태에 따라서 약물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갖고 이제 대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인원이 계속 증가되는 추세가 되고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지금 그 정신건강 증진센터를 지금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기존에 있던 수도병원을 좀 더 리모델링해서 하고 양주병원에 이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8년까지 약 8개 병원에 대해서 이런 건강증진센터를 좀 설치할 계획에 있고요. 또 이러한 거에 대해서 단지 치료만의 문제가 아니고 좀 더 심도 있게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국방부에서는 국방행동과학연구소를 설립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이미 준 상태가 되고요. 내년도에는 이거와 같은 기반을 좀 닦아서 18년도에는 그거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 정신과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양상이 점점 늘어나는 게 군만이 아니라 일단 사회에서도 이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저희가 보기에도 전혀 문제 없는 사람들도 가서 상담하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경우에 보면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말만 해도 그런 스트레스가 좀 해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군에서도 이 복무 중에 받는 고충들 이런 거를 상담하는 이 제도가 좀 많으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장병들의 고충은 뭐 병사뿐만 아니라 간부들도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고충에 대한 해소를 지휘 계통으로 합리적으로 이게 해소되는 방법을 가장 우선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간담회를 한다든지 설문을 받기도 하고 병사들 경우에는 소원 수리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만 갖고 다 되지 않기 때문에 지휘관을 보좌하는 참모나 군의관이나 여러 가지 조직들을 이용해서 또 그런 애로사항을 수렴하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아까 말씀 나왔던 병영생활 상담관을 통해서 병사들의 고충을 수렴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사들이 자기의 어떤 비밀을 보장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예. 현재 국방 헬프콜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병사들의 고충을 다양한 방법으로 해소해주고 있습니다. 네. 참 어떻게 보면 좋은 방안인데 여전히 또 재원, 또 인력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방 헬프콜 이번에 성과가 참 좋아서 거의 뭐 5만 건에 달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성과가 좋으면은 제한된 상담원으로서는 부담해야 될 게 많아서 1인당 한 353건 정도를 한다고 그래요. 이거는 조금 너무 부담이 많은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걸 좀 개선해야 될 사안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최 교수님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혹자는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왜 이렇게 뭐 군에서 정신과도 책임져야 되느냐 네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고 옛날보다 좀 상황이 안 좋아진 것이 제가 병무청 자료를 보니까요. 그 아까 허 팀장님 말씀하실 때 올해 현역 입영률이 83%라 그랬는데 옛날 보니까 90년도에는 64%였어요. 그리고 80년도는 45%였으니까 진짜 현역은 뭐 진짜 정예장병이었죠. 지금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군에서 그만큼 관리할 필요가 많이 있는데 숫자만 보면 정말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방 헬프콜만 해도 한 명이 한 달에 353건인데 이게 지난 3년 동안 4.5배가 증가했어요.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 또 제가 오면서 병무청 자료를 확인하니까 12년부터 그러니까 지난 5년간의 현역 복무 부적합자로 군대에 있다가 전역한 사람들의 80%가 다 정신과 질환인 거예요. 그렇게 보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데도 실제로 보면 사단급의 정신과 군의관 한 명 있는 것이고요.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도 연대급에 한 명 정도니까 이렇게만 보면 뭐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국방부 입장에서 보면 결국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참 해결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또 군부대가 갖고 있는 것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군부대가 이렇게 산재해 있어요 여기저기.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돌아다니면서 다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도 이제 보건복지부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산하에 정신건강지원센터라는 게 다 있습니다. 여기서도 정신건강에 관련해서 뭐 진료까지 하는 센터가 지역별로 다 돼 있고요. 네네. 자치단체도 보면 평생학습센터가 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지방자치단체 또 정부 부처하고 잘 연계하면 우리가 더욱더 양질의 상담과 진료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이제 군에서는 걱정할 것 같아요. 이 보안 문제가 일단 걱정이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도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보안도 보안이겠지만 군의 치부가 자칫 바깥으로 나갈 거라고 하는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 잘 관리하면 우리가 범정부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예산도 절약하고 오히려 양질의 이런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제한된 국방 예산으로 할 수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군에 간 자원들이 우리 사회에서는 대단히 소중하기 때문에 교육부라든가 아까 말씀 그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연결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임 교수님께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저도 뭐 같은 맥락인데요. 결국 이제 상담은 숫자가 좀 이렇게 작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좀 자료를 보면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라고 하는 정부 민원을 안내해주는 콜센터가 있는데 여기에 계신 그 상담원들이 한 달에 하는 그 1인당 보통 한 81건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국방 헬프콜에서 하시는 상담은 한 분이 하시는 게 한 230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3배 정도로 지금 많다. 즉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제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민원을 안내하는 역할이지만 이 국방 헬프콜 같은 경우는 애로사항을 상담하는 그런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수도 많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이런 문제다라고 하는 거고 또 다른 측면은 이제 국방 헬프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존에는 잘 몰랐던 병사들도 알게 되면서 점점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도 좀 많이 더욱더 어떻게 보면 상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와도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담은 정원이 가장 이제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제한된 자원이다 이런 말씀을 아까 또 하셨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외부에 있는 뭐 심리 상담소라든지 또 복지부라든지 또 병원이라든지
MOU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적절하게 자원을 좀 공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측면은 이제 그 예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부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는 이제 정치 과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모든 분야가 모든 예산을 요구를 하거든요. 또 세상에 또 문제가 없는 곳이 없어요. 다 돈 문제거든요. 또 예산 문제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의 이제 예산의 어떤 우선순위가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 문제는 필요하다고 하는 그 어떤 설득 작업 또 과학적 근거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힘드니까 도와달라 이런 것보다는 왜 필요한지 사실은 그것이 국방부 예산 당국에서 1차적으로 그다음에 기획재정부 담당자에게도 설득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국방부에서 그런 노력들을 좀 병행하면서 이것이 가지는 의미 또 자료 이것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앞으로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보고서 내지는 설득적인 자료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상담원을 정원하면서 또 동시에 외부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을 조성을 했는데 그다음에 또 제기되는 문제가 군은 되게 폐쇄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걱정하는 것도 이 폐쇄되고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사회와의 소통 부분에도 많이 또 역점을 두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가 가장 답답해하고 있던 것은 또는 불안해하는 것은 내가 그 자식하고 한번 얼굴을 보고 싶거나 목소리 한번 듣고 싶은데 들을 수 없었다고 하는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또 병사들 입장에서도 부모하고 이렇게 자주 자기의 생각을 생활을 얘기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데 지금은 이제 자기가 목소리가 듣고 싶었거나 부모님들이 이제 얼굴이라도 보고 싶을 때는 이제 첫 번째는 간부들이 지금 이제 SNS를 통해서 부모님들하고 소통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이제 병영 생활관에 그 수신 전용 핸드폰을 설치해 놓음으로 인해서 부모님이 휴일이나 일과 이후에 전화를 하게 되면 언제든지 자식과 통화할 수 있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영상으로 볼 수 있는 공용 전화기가 또 설치되어 있고 뭐 이런 걸 통해서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부대 개방 행사를 좀 정례화시킴으로 인해서 내 자식이 군대 갔는데 어디서 어떤 환경에서 자고 어떻게 씻고 어떻게 밥 먹고 하는지를 직접 와서 눈으로 보게 되면 많은 안도감을 느끼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에서는 특히 이제 격오지라든지 GOP와 같은 부대는 아무래도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면회 제도를 시행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일부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면회를 왔는데 최근에 이렇게 보니까 면회를 오는 인원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저희가 그걸 분석해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어떤 소통의 수단들이 강구됨으로 인해서 굳이 이제 내가 그 먼 길을 찾아가지 않아도 자식의 어떤 소식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물리적인 어떤 이동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면회 오는 인원은 많이 감소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군과 어떤 사회와의 어떤 그 격리됐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뚫리고 소통이 되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조금 우려도 있어요. 군이라는 곳이 우리 그 젊은이들이 가서 굉장히 규율을 또 받고 적과의 어떤 그 대적관이라든가 이런 어떤 엄격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틈남만 나면 이제 소통을 하고 이러니까 이게 좀 너무 해이해지고 사회와 좀 달라지는 이런 부분은 없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임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은 사실은 이게 단정적으로 좀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소통 채널하고의 어떤 사고 발생률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긍정적인지 부정적인 관계가 있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요인에 의해서 사실은 이러한 뭐 어떤 그 기강회의가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좀 이렇게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자료를 좀 제가 준비한 자료를 좀 보면은 사실 매년 5만 명 정도가 장병들이 징계를 받고 있다 그래요. 뭐 사실은 2013년부터 15년까지 5만 명, 4배, 5만 명, 한 5천 명 정도 수준인데 이 문제의 또 비위 행위 중에서도 중대한 사실이 뭐냐 하면 비위 유형이라 그러는데 일종의 복종 의무 위반
이제 보통 2만 건에서 한 3만 3천 건으로 증가하고 있고, 네. 그다음 비밀 엄수 위반이 2013년에 한 2천 건에서 2015년에 한 3,500건으로 한 두세 배 정도 증가하고 있거든요. 내용을 적으로 보면. 그래서 조금 뭔가 증가는 하고 있다. 약간 좀 군이 그래서 이제 많은 기사나 또는 뭐 국회 이제 의원님들께서 이제 말씀하시긴 기강회의다라고 이제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건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좀 인과관계를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보면은 이제 뭐 저도 이제 자녀가 있지만 젊은 친구들이 사실은 잘못된 행동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성장하면서 또 교정하는 또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 많은 젊은이들이 집단 생활하면서 왜 또 잘못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자율이라고 하는 거와 어떤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에 이것에서 어떻게 보면 황금적인 분할을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적절하게 자유는 주어지되 거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도록 해서 뭐 사회에 나와서도 그렇지만 네,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군 내에서도 이제 그런 제도를 정착하는 방식으로 하면 뭐 처음에 다소 뭐 소통에 따르는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역시도 또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좀 많이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해 부연해서 주시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영역에서 그런 소통 채널이 이제 다양화되다 보니까 과연 부모들은 얼마나 만족하고 있냐를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한번 직접 해보셨어요?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님들을 무작위로 이제 선정을 해서 전화로 설문을 해서 이제 데이터를 내봤습니다. 그랬더니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이 잘 된다라고 답변한 부모님이 한 80% 정도 됩니다. 상당히 높네요. 예. 네, 그 다음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생활관 내에 있는 그 수신 전용 공용 핸드폰이 약 한 58%가 효과적이라고 그러니까 목소리 답변을 했고. 통해서 직접 확인하는 거.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가 이제 밴드나 카카오톡을 통해서 소통하는 것을 한 33%가 좋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와 같은 이제 긍정적인 효과는 있지만 방금 우리 교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와 같은 소통이 군 기관과 연결되는 부분은 당연히 이제 저희는 차단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제도를 시행하다 보면 반드시 그 제도 시행에 따른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이라고 저희는 보고요. 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많이 이렇게 노출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군 기관과 연결되지 않도록 이와 같은 제도적인 장치를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이제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자, 그렇다 보면 우리 사회에 아직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우리 그 젊은이들이 굉장히 귀중한 시간을 군과 또 나라를 위해서 바치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사회적 보상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이게 좀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군은 절박하게 원하고 있는데 아직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군에서는 단순히 어떤 뭐 보상적 측면 하나만 이렇게 요구할 게 아니고 네. 국방부 차원에서는 종합적으로 어떤 군복무에 대한 보상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심층 있게 어떤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조세연구원을 통해서 군복무가 얼마나 가치가 있냐에 대해서 과학적 시뮬레이션을 이제 시행을 해서 개량화 작업을 했습니다. 했고 내년도에는 이제 한 전반기까지 카에다의 용역을 줘가지고 맞춤형 보상 방안에 대한 다양한 좀 제도를 보완하고 난 다음에 군 복무에 대한 보상 방안에 대해서 이제 특별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순으로 군에서 좀 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 우리 사회에서 이 부분이 논란이 되어 왔긴 한데, 최 교수님께서는 이 군 복무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해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시나요? 보상이라고 하면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현역으로 간 우리 젊은이하고 군대를 안 간 젊은이하고 이 격차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걸 분명히 사회적으로 보상해 줘야 된다는 것이고 전 당연한 것이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군 복무 가산점 같은 경우는 참 추진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했지만 여성계의 반발뿐만이 아니고 논리적으로도 좀 그 빈약한 부분도 있고 해서 쉽지가 않아서 제가 볼 때는 좀 실현 가능한 정책 수단으로 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전 그 격차 해소라는 점에서 이제 집중하면 대안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무 장병이 지니는 기회비용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 기회비용을 줄이는 것이 그 보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병영문화 혁신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죠. 이제 군대 오는 것이 그다지 부담스럽지 않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니까 병영문화를 혁신해서 정말 건강한 군대, 뭐 가고 싶은 군대로 바꾸는 것도 보상 방안이다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좀 그렇게 보면 이제 복무 중에 할 수 있는 것 또 제대군인 지원, 제대군인에게 할 수 있는 것 두 가지 나눌 수가 있는데 복무 중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면 군에서 뭐 논의가 많이 됐습니다만 그 중단 없는 학습 이건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도태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점에서 보면 저는 이것이 뭐 공부한다는 것이 다분히 대학교 공부를 하는 것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굉장히 다양한 정도로 확대된다고 보는데 그 중에 하나 정말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이게 진로 교육을 군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로 교육을 아주 요즘 젊은이들은 정말 아주 절실하게 원하고 있거든요. 대학에서도 자기 전공대로 취업되는 길도 그렇게 뭐 만만치 않은 것이고요. 그래서 전역을 앞둔 병사뿐만이 아니고 군대 생활 내내 21개월, 24개월 내내 사회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를 진로에 대해서 안내해주고 또 뭐 각종 소개 교육도 시켜주고 취업에 관련된 교육 또 창업에 관련된 교육을 군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것은 뭐 노동부하고 직업능력 개발하고 연계해 보면 이건 국가 차원의 일인 것이거든요. 국가 차원의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 정말 국가가 해야 할 일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병사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패러다임만 바꾸면 정말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만 잘 되면 오히려 군에 가 있는 동안에 더 좋은 그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보상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전역 후에는 예전에 제가 그 세미나도 발표도 하고 신문에 기고도 했습니다만 군 복무 기간 전체를 학점으로 주는 문제도 저는 뭐 가능한 대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시는데 뭐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저희는 6학점 가지고 한국에 있는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학점별로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학기당 그 수업료를 받기 그렇죠. 때문에 6학점은 사실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6학점이 주는 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 대학생들이 그 시간 동안에 다른 뭐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문제는 전역 장병들이 그걸 원하느냐 이거죠. 원하지 않으면 사실 효과가 없는 것이고 정말로 원한다고 하면 저는 그건 가능성 있는 대안이라고 보고 또 하나는 학자금 뭐 융자라든지 또 전역 수당이라든지 요즘 뭐 청년 수당도 얘기 나오는 판에 전역 수당도 얼마든지 뭐 정치권에서도 해야 할 이야기라고 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GI 빌이 있습니다. 그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인데 혹자들은 그것이 미국군이 모병제이기 때문에 그 우수자원을 좀 충원하기 위한 소위 인센티브로서 역할을 한다고 보지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GI 빌이라고 하는 것이 1944년도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한국전쟁 끝나고 그 이후에 그 참전한 그 장병들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국가가 시행한 겁니다. 군이 시행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팀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시면 노동부 설득해서 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네, 교수님들께서 좀 더 많은 기고도 해주시고 노력해 주시면 많은 그렇죠. 도움을 받을 것 사회적인 같습니다. 컨센서스가 공감대가 필요하니까 필요하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GI빌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 6.25 전쟁 전부터 했네요. 44년이면. 네. 자, 그러면 임 교수님께서도 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뭐 최근에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군 복무자 대학 학점 인정제와 관련해서 보면은 사실은 뭐 인디애나 주립대학 같은 경우에도 한국 유학생들이 근무하고 오면은 체육과 리더십에 관해서 유학점을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요거를 모든 대학에 적용하려고 하다 보면은 제도 자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또 자율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별로 자율성을 처음부터 일부 대학에서도 뭐 관련 학과에서 시행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이제 뭐 아까도 말씀하시다시피 뭐 평생 학습이라든지 직업 훈련 제도라든지 또 원격 강좌라든지 이런 것들은 촘촘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조금 작지만 촘촘하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완하는 방식으로 유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큰 틀도 있지만 작은 틀도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측면은 보면은 사실은 이제 앞서도 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기업이나 또 이제 사회에서는 사실은 군필자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지금 그 국방의 의무를 하고 계신 우리 젊은이들이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어떻게 보면 어렵고 힘든 그것도 인내 시간이긴 하지만 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사회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훈장을 다는 또 취업 측면에서 보면 경력 관리를 하는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군대를 가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좀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없지 않아 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는 논리와 내용, 그리고 또 실제로 복무하는 장병들에 대한 헌신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게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회적 합의가 되게 좀 필요한 이런 부분인데요. 최근 들어서 또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군에서는 인권 부분에 대한 거는 별로 언급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병영문화 혁신하면서 인권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번 병영문화 혁신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큰 효과가 뭐냐라고 하면 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달라졌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가지 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인권을 침해하면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인성을 함양해서 개인 스스로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네. 그러한 역량을 키워서 남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하는 이 두 가지 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법령과 관련해서는 금년 6월 30일부터 군인의 지휘 및 복무에 관한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군인 복무 규율을 법으로 격상시켜서 군인의 지위를 강화시킨 것이거든요. 네. 그 안에 보면 어떤 인권이나 고충을 제기한 사람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주지 않거나 또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불이익을 줬을 때는 형사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군 형법 중에서 영내 폭행죄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아도 됐지만 이제 이 법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피해자의 의사에 무관하게 구타 및 가혹 행위를 한 사람은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지금 이제 병사와 부모들로 구성을 해서 국방 인권 모니터단을 운영을 해서 병영 내에서 인권이 저해되는 것들을 신고해서 개선해 나가는데 금년 한 해 약 57건을 개선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이 많이 강화됐지만 인식도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자, 인권이 제대로 좀 존중을 받으면 이 인성교육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이 인성교육 함양을 통해서 군에서 또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요. 최 교수님은 어떤 효과가 있다고 좀 보시나요? 인성교육 그러면 학자들 간에 보통 이제 합의하는 바가 인성교육의 핵심이 이제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나하고의 문제인데 나를 제대로 이제 인식하고 나를 자기를 관리하고 네. 자기 감정을 통제하고 하는 나하고의 문제고 두 번째는 이제 타인하고의 문제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고 대인관계를 맺어가는 것. 또 세 번째는 이제 공익적인 차원에서 보면 사회와의 관계인데 아주 윤리 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균형 잡힌 인성이라고 보는데 전 이렇게 보면 인성을 잘 갖춘 군인 훌륭한 군인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인성 교육은 우리가 훌륭한 군인을 만드는 교육이다 이런 생각을 다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인성이 교육이 받침이 될 경우에 이제 자유가 책임이 있는 병영이 또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전과 다른 접근을 하고 계시죠?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사실은 이제 과거에 병사들은 통제 위주의 관리를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 병사들의 교육 수준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사들은 사실은 동기를 잘 부여하면 그 같은 어떤 학력 수준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을 갖고 있다고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통제형이라는 개념보다는 자유형 또는 간부 입장에서 보면은 최소한의 확인형의 어떤 그 병영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데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출퇴근 개념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물론 뭐 사회처럼 집에서 어떤 장소의 이동은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일과 이후에는 이제 병사 개인 스스로에 대한 자율 시간을 부여하고 취미 활동도 하고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간부들의 어떤 통제를 최소화시켜 나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떤 동기생이나 동급자 생활관 단위로 생활을 하게 함으로써 어떤 좀 더 생활에 어떤 여유를 가지고 자율성을 제고시킬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병 내에서 약간 병사들 상호 간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런 악습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들을 병사 스스로가 어떤 그거를 다 선정을 해서 그걸 어떻게 제거할 건가 하는 병영생활 룰이라고 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그걸 실천해 가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공동의 어떤 일이 있으면 어떤 계급에 의해서 특정한 계급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대나 조직 전체가 같이 참여해서 하는 임무 분담제와 같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계급과 서열이 아닌 어떤 그런 공동체 의식, 자유를 통해서 병영 생활을 건강하게 만들고 악습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임 교수님, 이런 어떤 자율과 책임의 이런 어떤 확인형, 이게 어떤 효과를 좀 줄 거로 보시나요? 네. 저는 오히려 이번에 말하자면은 뭐 그 9시에서 직업 개념으로서 예, 업무 시간과 또 자율 시간이 이제 구분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24시간 긴장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어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업무할 때나 이제 어떤 훈련을 할 때는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그 이후에는 좀 이완돼서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집중할 수 있을 때 저 집중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의 직업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긴장과 이완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제 그동안에 군에서 가졌던 좀 통제라고 하는 패러다임에서 일정 부분의 어떤 자율을 이제 좀 부여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과 같은 뭐 말하자면 그 장병들이 개인주의적이고 또 신세대 장병들이 개성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녹여줄 수가 있는데, 병영 내 사고를 많이 보면은 사실 병사 간의 소통 부족이라든지 또 복무 스트레스, 사회와의 단절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해요. 근데 결국은 이제 일과 이후의 시간을 좀 자유롭게 써므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뭐 자기 발전이라든지 사회와의 소통이라든지 뭐 취미 활동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을 통해 가지고 뭔가 그 어떤 병영 생활에서 얻을 수 없는 다른 요소를 또 이렇게 군 생활을 하면서 얻을 수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두 가지 축이, 그러니까 병영 생활이라고 하는 거와 본인이 어떤 자기 생활이라고 하는 두 축이 잘 굴러갈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바람직한데,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면밀하게 한번 보시면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좀 더 해볼 필요도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거, 또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은 인간의 행동이나 심리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바람직한 방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변화되는 병영 문화가 혹시 군기관 해이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우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소를 해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영 문화 혁신으로 이제 군기관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기우다. 네. 네, 인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네네. 왜냐하면 오히려 군기강이 확립되어야만이 병영문화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사실은 더 알겠다시피 이제 군의 존재 목적은 결국 전투에서 이기는 것인데, 그렇죠.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사실은 첫 번째가 상명하복의 군인 정신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상하 신뢰와 존중에 대한 어떤 그러한 그걸 통해서 단결력을 구성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기강이 확립된 가운데 합리적인 건강한 병행이 이루어져야만이 군은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결국 기강을 저해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제 병영 문화에 관해서는 더 많은 얘기를 듣고 싶은데 시간상 제한이 있어서, 그리고 보면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것을 좀 이뤄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내년에는 또 어떤 부분을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될지, 그리고 함께 바꿔간다는 입장에서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할까 합니다. 먼저 최 교수님부터 해주시죠. 병영 문화 혁신의 지향점은 전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강한 군인 육성인 것이죠. 정예장병 육성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 그거 흔들리지 않고 그다음에 건강하고 안전하고 밝고 활기찬 병영, 그다음에 강한 군대 세 번째는 이 포커스가 흔들리지 않도록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임 교수님은요? 네. 국방부에서 상당히 야심차게 어떤 말하자면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사실 오랫동안의 병영 문화가 한꺼번에 바뀌지는 않아요. 그냥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번에도 뭔가 이제 일선에서는 뭔가 하긴 하지만 저게 바뀌겠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말씀하시다시피 좀 이렇게 장기적인 플랜에 의해서 할 필요가 있고, 근데 각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좀 섬세하게 좀 다룰 필요가 있고, 사업이 끝나면 반드시 정책 평가를 해서 장단점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한 사업을 이렇게 집행하다 보면은 계획하지 않았던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유연하게 사업을 또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방식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병영 문화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이면서도 뭔가 과학적인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팀장님 마무리해 주시죠. 네. 내년도에도 저희는 이제 병영문화 혁신의 추진 동력이 유지가 계속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0년간 이렇게 군의 어떤 사고를 통계를 쭉 내보면 어떤 큰 일이 하나 탁 터지면 그걸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이렇게 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동력이 떨어지게 되면 또 이제 인명사고가 증가하다가 또 하나의 또 큰 사고가 또 터지는 일을 이렇게 반복해 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그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동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대단히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나온 얘기도 일부 있지만 간부들의 어떤 의식이라든지 솔선수범, 그다음에 병력 순환율이 되게 이제 많기 때문에 끊임없는 교육과 내부 평가,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아무리 좋은 하드웨어적 제도, 예산, 법령이 보장이 돼도 그것을 실천하는 마지막 제대인 대대급 이하 제대가 얼마나 행동으로 옮기느냐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행동화에 대해서 그것이 정말 그것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내년에 추진을 해서 정말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주신 것, 내년에 또 병영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바뀔 것 같은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혁신이란 묵은 풍속 또 관습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하는 것이죠. 우리 군이 이 잘못된 관습과 불합리한 관행을 과감하게 잘라내고 또 개선해서 선진 병영 문화를 정착시키길 기대합니다. 국방 포커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